영국 인권 활동가가 캄보디아에서 조사하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개월간 한국인 실종자들을 추적해왔는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30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인 따위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우리 정부 명예 고문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리처드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동남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해왔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부터 태국의 인신매매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권 문제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인권 활동가가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22살이었던 저는 대학 졸업 여행으로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젊은 패기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낯선 한국인 가족이 제 곁에 앉아 있더군요. 김씨 성을 가진 5 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교대로 병원에 나와서 저를 간병해 주셨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김아버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주셨고 김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다 주셨어요. 특히 작은 딸아이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회복되어 퇴원할 때까지 그 가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제 여행 일정을 바꿔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라고 권하시더군요.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받은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런 마음씨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돌아가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바꾸고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 한국 가족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 신고를 받았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구해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한 건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아누쿠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박장이나 사업 제안을 받고 갔던 한국인들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 사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상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첫 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도 원활했고 현지 NGO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제보자는 소반나라는 이름의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 건물 14층부터 18층까지 한국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시아누쿠빌은 관광 도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반나가 건네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창으로 막힌 방들, 바닥에 흩어진 여권 조각들, 그리고 벽에 한글로 쓰인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라는 글씨를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미얀마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활동하던 중 갑작스런 군부의 습격으로
동료 2명을 잃었던 그날이 말입니다. 존과 메리는 제 가장 소중한 동료들이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자책감이 한순간에 몰려왔죠. 이번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사관 측에서는 이미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특별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틀 후 김민준이라는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의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고 했죠. 김 차관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장기밀매까지 연루된 거대한 범죄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중국계 범죄 조직인 프린스 그룹이 배후에 있다는 정보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이 이 모든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물과 유착관계로 얽혀 있어서 정상적인 수사나 구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김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10년 전 미얀마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김 차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김 차관의 계획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합동 구출 작전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자는 전략이었죠. 캄보디아 외무부와의 첫 회담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외무장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캄보디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는 지난 4년간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한 ODA 예산 내역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총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러면서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협력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반응은 더욱 오만했어요. 돈을 줬다고 해서 캄보디아가 한국에 굴복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정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0년 전 라오스에서 저를 도와준 그 한국인 가족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차관은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 안에 합동작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그 말을 비웃듯 받아들였죠.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었어요. 다음 날 캄보디아 정부는 마지못해 합동작전에 동의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너무 쉽게 굴복한 것 같았거든요. 김 차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예정된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 급습작전에 저도 참관자로 동행하게 되었어요. 한국 국정원 요원들과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가 함께 움직이기로 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정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8대나 되는 트럭이 유유히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 즉시 추격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무전기 고장이라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조직과 한편이었던 것이죠. 작전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고 인질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새벽 4시에 건물에 돌입했을 때는 이미 텅 빈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흔적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피 자국들, 벽에 새겨진 절망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찢어진 여권 조각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특히 한방벽에는 볼펜으로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10년 전 미얀마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김 차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캄보디아 측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 72시간의 최후 기한을 통보했죠. 그 안에 인질들을 찾아 석방하지 않으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차관의 72시간 최후 통첩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했어요. 먼저 국제사회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 차관이 폭탄 같은 증거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라 장기 밀매까지 연루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3년간 892명의 장기가 불법으로 적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만도 37명에 달했고 그들의 신장과 간이 중국 광저우와 선전의 병원으로 밀반출되었다는 정보까지 공개되었어요. 장기 하나당 평균 15만 달러, 총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이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추적해온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김 차관은 이것을 국가가 직접 주도한 식인 산업이라고 표현했죠. 그 말이 맞았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의료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이 모든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해왔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즉시 한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ODA 4,353억 원을 전액 동결하고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푸놈펜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콩강 교량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1,2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공정률 67%에서 갑자기 중단되었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노동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된다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캄보디아의 장기 밀매는 반인륜 범죄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한다고 선언했죠. 영국과 일본도 즉시 동참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캄보디아와 관련된 영국 내 자산 18억 달러를 즉시 동결한다고 발표했어요. 프린스 그룹 천주 회장이 소유한 런던 부동산 9채도 전부 압류 조치되었죠. 일본도 프린스 그룹 도쿄지사를 전격급습해서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30년 혈맹이었던 중국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중국 기업은 캄보디아 불법 산업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중국 병원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중국으로 향할 위험이 너무 컸던 것이죠. 중국은 자국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하나둘씩 한국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시달리고 있다며 함께 소탕하자고 제안했고 베트남은 베트남인 피해자도 있다며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리핀도 동참을 선언했죠.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한국 편에 서면서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만의 총리는 그날 밤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재무장관은 한 달 내에 국가부도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대응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단 사흘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인 것이에요. 경제 제재로 캄보디아의 숨통을 조이고 안보 위협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여론 공작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한국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라오스에서 저를 도와준 그 따뜻했던 한국인들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72시간의 시계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캄보디아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에서 탈출한 경비원 소반나가 태국 국경을 넘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온 것이죠. 소반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 메모리를 건네면서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건물 도면, CCTV 위치, 경비원 교대 시간까지 상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14층부터 18층에 감금되어 있다는 확실한 정보였죠. 하지만 소반나가 전해준 마지막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4층 중앙홀에 시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리모컨 기폭 장치가 달려 있어서 급습하면 건물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미얀마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우리는 너무 늦었고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새벽 1시 30분 한국 공군 수송기 3대가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캄보디아 관제탑이 회항 명령을 내렸지만 한국 공군은 인도주의적 긴급 임무라며 착륙을 강행했어요. 캄보디아 공군기 2대가 출격해서 한국 수송기를 위협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에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한국 수송기에 대한 적대행위는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죠. 결국 캄보디아 공군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형 7특임단 150명이 헬기 6대로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을 때 저도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김 차관이 현장 목격자로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는 새벽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서 있었어요. 작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22층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강화한 특임단원들이 단 12초 만에 옥상 경비 12명을 비살상 고무탄으로 제압했어요. 그리고 14층까지 내려가면서 시한 폭발물을 발견했죠. 폭발물 처리반이 즉시 투입되어 무선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국인 관리자 류젠펑이 한국인 인질을 붙잡고 위협했을 때였어요. 그는 날카로운 칼을 인질의 목에 들이대면서 특임 단원들에게 물러서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10년 전 미얀마로 돌아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한 상황에서 동료들을 잃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7형 7특임단 저격수가 200m 거리에서 정확한 헤드샷으로 류젠펑을 무력화시켰어요. 인질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특임단원들은 신속하게 건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출된 인질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20년 전 라오스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인들처럼 이번에는 제가 한국인들을 돕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명의 젊은 한국인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씨가 20년 전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14층부터 18층까지 총 68명의 한국인이 모두 생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23명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피해자들의 옆구리에서 발견된 장기적출 수술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18층 비밀 서버실에서는 27TB 분량의 증거 자료가 발견되었어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 계좌 내역, 뇌물 리스트, 장기적출 수술 영상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캄보디아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작전 시작부터 완료까지 정확히 18분이 걸렸습니다. 아군 부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68명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마지막 헬기가 건물에서 이륙하는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0년 전 미얀마에서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한 기분이었죠. 구출 작전이 성공한 직후의 상황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68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고 한국 군의관들이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차관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구출된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장기 적출 흔적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숙연해졌어요. 한편 압수된 27테라바이트의 데이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 비자금 계좌 112개, 경찰 간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가장 끔찍한 장기 적출 수술 영상들까지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한국은 이 자료를 24시간 내에 미국, 영국, 일본과 긴급 공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영국 재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캄보디아 관련 영국 내 자산을 추가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훈센 전 총리의 조카 훈토와 프린스 그룹 천주 회장을 인신매매, 장기밀매, 자금 세탁 혐의로 정식 기소했어요. 인터폴 적색 수배도 즉시 요청되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의 행동이었습니다. 30년 혈맹이었던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광저우와 선전병원을 즉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모든 중국 기업에 캄보디아 불법 산업에서 즉시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범죄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논평까지 발표했어요. 그 배경에는 한국이 확보한 증거의 압도적인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CIA 국장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도가 98%에 달한다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정보력이라면 한국은 이미 세계 수준이라고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라오스에서 저를 도와준 그 소박했던 한국인 가족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에요. 세계 최강국들도 한국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부국장 소반 리티가 CNN에 직접 접촉해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훈센 일가가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매달 580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자신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도 뇌물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소반 리티는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CNN에 직접 전달하고 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30년 철권 통치의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누쿠빌 주지사는 우리 주는 한국과 직접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밤 훈만의 총리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재무장관은 중국 투자 135억 달러가 철수 중이라고 보고했고 경제장관은 영국, 미국, 일본이 모두 제재에 동참했다고 전했어요. 외무장관은 아세안이 캄보디아를 버렸다고 절망적으로 말했죠. 저는 그날 밤 인권활동가로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 미얀마에서 동료들을 잃고 느꼈던 무력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반자와 함께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자국민만 구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인 피해자 6명까지 함께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만의 총리가 마침내 굴복의 전화를 건 것은 72시간 시한이 종료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김 차관과 함께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김 차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엄숙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훈만햇은 떨리는 목소리로 48시간 통첩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 17명을 즉시 인도하고 피해자 전원을 송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태영 학생의 시신도 오늘 밤 특별기로 송환하겠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했죠. 하지만 김 차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세안 회의에서 보자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외교관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캄보디아 국영방송에서 훈마네 총리가 생방송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푸놈펜 시내의 한 카페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30년 캄보디아 역사상 이런 굴욕적인 사과는 처음이었습니다. 훈마넷은 화면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잘못된 대응과 범죄 조직과의 유착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죠. 즉시 경찰 간부 17명을 전격 해임하고 범죄 소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캄보디아 경찰 부국장 소반 리티에 씨에는 폭로 이후 각국에서 추가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세안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인권단체 대표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훈마네 총리가 마주 앉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어요. 두 정상의 악수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훈마넷이 먼저 입을 열어 범인 17명을 인도했고 피해자들과 김태영 학생 시신도 특별기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어요. 캄보디아는 진심으로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한다고 캄보디아가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한국은 다시 손을 잡겠지만 이번만큼은 용서가 아닌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새로운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만 받던 나라가 아니라고 원조를 주면서도 결코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ODA 안전연계법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테러 지원 금지법이 있고 일본은 다카 테러 이후 안전대책회의를 만들었는데 한국만 관련법이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ODA는 3가지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안전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죠.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부패와 범죄를 묵인하는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셋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와는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개국 정상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훈마네 총리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패배감보다는 존경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환호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국 총리는 한국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태국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어요.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피해자도 구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죠. 필리핀 대통령도 이제 아세안도 변화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20년 전 라오스에서 저를 구해준 그 한국인 가족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공군 특별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8명의 생존자들과 김태영 학생의 관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공항에는 이미 수백 명의 가족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먹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김태영 학생의 어머니가 관을 어루만지며 흐느끼는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깊이 예를 표했어요.
늦었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죠. 김태영 어머니가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아들을 돌려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짧은 소감을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20년 전 라오스에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국인 가족이 저를 구해줬다고 그때 받은 은혜를 이번에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저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대응은 단순히 자국민 구출에 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와 연대했고 베트남인 피해자들까지 함께 구출했다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보력과 실행력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웠다고 표현했어요. 72시간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인 외교력, 완벽한 구출 작전을 수행한 특수부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한 휴먼라이츠 워치에서도 이번 사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인권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저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20년 전 그 한국인 가족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말이에요. 그때는 개인적인 선행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도력까지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 된 것이죠. 20년 전 그 한국인 가족이 꿈꿨을 법한 아름다운 나라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계 곳곳에서 인권 활동을 계속할 때마다 이번 경험을 떠올릴 것 같아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